네, 뭐 이란 사태 상황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너무 하지 마시고요. 뭐 대응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게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호르무즈 해협 분위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빨리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증시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네. 좀 맥락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정학적 문제이거나 전장에 관한 뉴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맞다, 틀리다, 뭐 가능성이 어떻다 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본시장이나 증시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모색할 때는 사실은 뭐랄까요, 좀 잡히지 않거나 확증할 수 없는 부분 말고 사실 이제 대응이 가능하거나 고정값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네. 합리적이다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저께 사실은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증시. 그런데 이제 한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이제 좀 이제 낙폭을 만들어 가면서 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낙폭이 생겼느냐를 놓고 실시간이나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제 분석이 명쾌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낙폭이 생긴 시간과 우리나라 증시요, 또 일본 증시의 낙폭이 생긴 시간이 비슷해요. 아, 일본의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증시 관련한 뭐 내마녀, 뭐 선물옵션 이쪽 얘기를 한다라면 사실은 채권도 영향이 안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상황을 보면 우리 또 일부 아시아 또 글로벌 리학의 유의미한 시간대에 흐름이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채권까지도 동시에 네.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시간대별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뭐 개별적인 뭐 내마녀나 미국 CPI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란 뉴스의 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오직 전장 뉴스고 특히 이제 유의미하게 국제사회가 반응하고 있는 기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의미한 뉴스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제 이제 석유기구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다 사실은 동의해서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축유 방출 관련한 규모는 4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용량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네. 21분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21분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값을 유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배팅할 수 있는 알파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용량 전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그 알파를 결정하는 그 네, 정도의 네. 분량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격을 컨트롤할 정도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유가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정도보다도 더 큰 정도의 유가 관련한 악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한 4척 정도가 공격을 일단 당했다라는 보도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뢰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전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안 좋은 쪽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다라는 측면을 또 동시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이야기에 무슨 관세를 부과한다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주위에서 말리거나 국제사회가 반발하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던 유일한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타코라는 별명을 들으면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던 건 유일하게 국채입니다. 예. 국채가 건드려지면 트럼프는 움직였다라는 게 경제계에서 보는 거는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 몇 번 우리가 검증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유가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움직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동결되거나 상방으로 이제 압력을 받게 되고 그걸 반영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 이게 지금 네. 현재 발표된 로직이거든요. 이 로직에 결국에는 제일 첫 단에는 유가 관련한 스위치가 켜지면 끝에 가서 채권이 움직인다는 게 네네. 지금은 확인된 로직이에요. 이게 이제 발동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움직인다. 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했는데 며칠 전에 사실은 보여줬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가 119불 장중 돌파하는 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종전이 임박했다. 또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썼고 그 시점은 soon, very soon 하면서 곧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석유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데 반면 역설적이게도 그럼으로써 유가를 건드리니까 다시 채권이 건드려지는 트럼프 타코 방정식은 네.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역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다 좀 주의를 방향을 열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는 건 자신에게 또 불리한 그런 모습인데 향후 좀 봐야 될 그런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다소간의 이제 장기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군사 작전이 있을 때 당초에 작전이 목적하고 있는 소기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함으로써 사실은 친미 정권을 세우고 원유를 이제 수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겠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란을 좀 우습게 본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란을 이 전쟁이 개시된 미국의 진짜 소기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권부 전체를 붕괴시킴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제 친미 정권을 세운다. 화면의 축출뿐만 아니고요. 네네. 두 번째가 핵시설 관련해서 영구적인 타격을 입힌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동 관련해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이제 무기가 사실은 이제 한 2,000기에서 2,500기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사실은 좀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타격을 준다. 요 세 가지가 소기의 목적인데요. 냉정하게 지금 돌아봤을 때 하메네이는 축출했는데 사실은 이란을 관장하는 권부 자체는 오히려 단단해진 모양새예요. 오히려요. 심지어는 뭐 차남이 지금 권부에 오른 정도 네. 아니겠습니까? 강경파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친미 정권이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쉽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핵시설의 완벽한 타격이라든지 그로 인한 뭐 국제기구의 검증 같은 것도 되고 있질 않아요. 또 세 번째, 지금 전쟁 초기에 이란이 아직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위주로 네. 뭐 소규모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길게 가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 타격이 됐다라는 보고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반면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미국이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한 번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네. 특히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정학적 분석인데요. 미국을 상대로 교전을 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주에 없습니다. 네. 지구에도 없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성립은 하지만 전쟁을 개시하는 것도 미국 마음이에요. 아무도 미국에게 전쟁을 걸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전쟁이 끝내는 것도 미국 마음입니다. 즉 한간의 분석이 미국이 이 전쟁을 일으켰던 소기의 목적 3개는 달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끝내는 게 역설적으로 미국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3개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됐다 치고 달성됐다 치고 이렇게 3개를 다 치고라고 해서 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종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장기전이 만약에 미국에 부담된다면 미국은 어떠한 명분을 삼아서라도 종전을 희망하거나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기전으로 고착화된다라는 판단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러고.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출구 전략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되면서 국내 증권사에서 슬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동의 뭐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가 생기고 나서 우리 증시가 지난주 화요일에
대략 한 8, 9%, 그 다음날 한 12% 해서 합산해서 한 20% 정도 개정 초반에, 그러니까 전장 개시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9% 정도 반등을 하고요. 또 이번 주 초에도 뭐 한 8, 9%, 7% 정도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공포지수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변동성 자체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더 예리하게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증시는 작년에 70% 정도 수익을 내면서 세계 증시 수익률 1위였어요. 올해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48% 수익을 내면서 세계 증시 1위예요. 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어떤 글로벌한 이벤트가 생기건 조정의 명분이 생기건 우리는 여기서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조정은 명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좀 핵폭탄적인 이슈를 맞으면서 두 가지 이슈, 즉 조정 이슈와 전쟁 이슈가 동시에 나오면서 폭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반등을 10% 정도 해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 10% 반등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이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짜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네네. 그 이후의 변동성의 폭이 개장 초기에 20% 폭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폭은 다 10 이내에서 또는 7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폭은 글로벌리하게 볼 때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쪽이 맡고 있는 폭과 비슷합니다. 아, 예.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 전체를 이번 장세 전체를 보면 커 보입니다만은 초반에 10%의 변동성은 과매도 또는 차익 실현으로 변동성을 이미 한번 소화했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럼 남은 변동성은 오직 전장 변동성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 20%까지 계속 낙폭을 연이어 키워가는 변동성은 아니다라는, 다소간의 제한적 범위 안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장 관련한 변동성도 사실은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특화된 사유로 맞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에 관해서는 과도한 공포보다는 이제는 오직 전장 뉴스로 한정하고,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특히 트리거는 유가 이 정도에만 맞춰서 분석을 해도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선으로 들어왔다. 제한적 범위 안으로는 들어온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서사를 두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하단을 좀 견고하게 가져다 준다고 보여지는데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저께 미국 장세에도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하나 있었죠.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초에 사실은 이번 AI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오라클 미운 오르시키처럼 네.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거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애프터에서도 상승을 냈고 네. 오늘도 9% 정도 상승을 내면서 시장이 AI 버블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한 장세를 걱정하는 것을 말끔하게 일단 지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도 그 전날 5%, 어저께 3%대 이제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글로벌리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넘버로 잡히는 지수가 계속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2월 달 수출 뭐 여전히 좋은데요. 이번에 네. 나온 3월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또 나왔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인데요. 여기서도 우리 수출 전년 대비 55% 늘면서 214억불을 기록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1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업계에서는 1분기에 하이닉스나 삼성 관련해서 기업을 토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사실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4월 초에 확인되면은 뭐 다시 한번 충분히 재도역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직접 그 뚜껑을 열기 전에 간접적으로 방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반도체 여전히 이상 없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장이 벌어지고 이 상황에서도 반도체는 팔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익은 문제 없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럼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 이후에는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거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JP모건이 대함호대출을 이제 조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쟁 뉴스가 아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크게 다뤄질 네네, 뉴스인 네.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거품이다 또는 거품이 아니더라도 AI 관련한 이 산업 섹터에서 다소간에 부러지는 현상가 나올 수 있다. 왜? 과도한 뭐 캐펙스 투자도 있고 심지어는 꼭 과도한 캐펙스 투자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나왔던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 AI가 기존에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AI 관련한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혼자만 왕좌를 지키고 나머지 것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네네.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걱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사실은 우려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글로벌 위기 이후에 미국도 사실은 은행 관련한 대출을 깐깐하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 AI 관련한 업체들이 대출의 문턱을 어디로 넘었냐면 네. 펀드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관련해서 이제 사모 대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모 대출이 사실 담보로 잡은 거는 해당 기업들의 기술이거나 센터이거나 뭐 마켓이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우려가 커진다면 담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이 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려가 커지기 전에 내가 미리 환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사실은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매에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조금 그나마 이제 중견 쪽 펀드는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엊그제는 블랙락 관련해서 이제 큰 환매 요구가 들어왔고 네. 블랙락이 이제 5% 이상 환매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환매 중단을 선언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볼 땐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JP 모건까지 사모 대출을 줄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 부분에 관한 위기감이 해소됐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것은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은 앞으로도 이제 좀 주기적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초기에 제압되지 않고 계속 여진이 생긴다면 거꾸로 AI 쪽 관련한 투자가 금융으로 전이되고 금융이 다시 AI 맞아요. 쪽으로 네네. 대출 관련해서 축소되면서 다시 전이되는 그런 순환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최근에 일단은 AI 이 버블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아야 대응을 합니다. 오늘 시장 리스크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주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략 세워드릴 텐데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보고서를 보면서 그 안에 전략 아이디어를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신데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 보고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나 봐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주로 발간하는데 이게 2월 20일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월간 발전 설비 인벤토리 예비 보고서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을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 먼저 이 EIA가 그 생산해내는 보고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점을 갖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합니다. 보수적인 느낌의 보고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핵심이 근데 뭐냐? 태양광과 BESS가 다시 말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미국 전력망 신규 투자를 완전히 장악한다.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전력망 신규 투자라는 게 뭐냐면 전력망이라는 거는 국가의 그 그리드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틸리티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전소. 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거는 사실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업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거, 전기를 판매하는 거를 갖다가 목표로 하는 거죠. 이쪽에 신규 투자를 갖다가 태양광과 BESS가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 시장의 판도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 기조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그럼요. 나오고 있다는 예. 거죠. 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지 화석연료를 갖다가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시장은 완전히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그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은 전력망 관련 투자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지 한눈에 좀 딱 들어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일단 예. 올해 미국 전력망에 추가될 신규 유틸리티 규모 발전 설비가 약 86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이 좀 어렵죠. 유틸리티 규모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개인이나 기업들도 자기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역시 태양광이나 뭐 재생에너지가 네. 주를 이루겠죠.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 소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는 일단 이건 전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통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해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형 발전소들을 갖다가 유틸리티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규모 자체가 약 86기가와트 아워로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6기가와트 아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 원전 한 기, 그러니까 구형 원전입니다. 요즘 신형 원전은 한 기가 한 1.5기가와트 아워 정도 돼요. 근데 구형 원전은 한 1기가와트 아워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86개의 그 발전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게 전력망에 붙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유의미해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근데 이 중에 79%가 태양광과 BESS가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태양광이 51%, 그러니까 약 43.4기가와트아워고요. BESS가 28%, 약 24기가와트아워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풍력까지 더하면 풍력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풍력까지 더하면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가 거의 9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가스나 석탄 발전의 신규 진입은 이렇게 본다라고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과 BES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 투자 완전히 장악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 폭발적인 성장력 이런 부분이 우리 보고서 안에서 확인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장치라고 해서 BESS.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갖다가 이 보고서가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을 하냐면은 간헐성의 극복에 있습니다. 역시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을 하잖아요. 밤에는 발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발전해서 밤에는 생산을 못 하니까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간헐성이라고 그래요.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네. 낮에 풍부하게 전력을 생산할 때는 그 BESS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 생산을 못할 때는 BESS에서 이제 출력을 내는 거, 바로 이런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BESS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한다면 발전해서 이제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기저발전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게 기하급수적 증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25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게 사상 최대치로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 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략 한 15에서 18기가와트아워 정도였었어요. 근데 올해 EIA가 전망하는 거는 24기가와트아워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EIA에서는 이게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BESS 역할을 단순히 과거에는 그 잉여 전기를 갖다 저장하는 뭐 그 정도로만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다. 결국은 태양광이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던 태양광이 원할 땐 언제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급전 가능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서 급전이라면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를 갖다가 빠르게 네. 공급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가능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EIA가 집계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올해 그 북미 지역에 그 ESS 수요 자체가 우리가 한 100기가와트아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 뭐 유틸리티급이 24기가와트아워밖에 안 되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필요한 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EIA에서 하고 있는 추정은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고, 어떤 것만 포함하고 있느냐? 도매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 설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 프론트 오브 더 미터, FT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업 생산을 하는 발전소 것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급 1메가와트 이상. 그럼 뭐가 빠져 있는 거냐?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소 짓죠. 태양광 플러스 ESS를 갖다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UPS 있죠. 그다음에 BBU라고 그 배터리 백업 유니트라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개인 그 일반 가게에서 태양광하고 거기다 ESS 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어려운 얘기로 뭐 하냐면 소비자 측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비하인드 오브 더 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BTM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쪽 부분들은 이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엄청난 규모로 잡히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급만 잡히기 때문에 24기가와트아워 정도가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기존 화석 연료의 퇴출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습니다. 느낌이 되는 뭐, 거네요. 예. 이게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하게 예, 되면 예. 어차피 행정부 내에 속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EIA 데이터에 따르면 27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수요는 약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수요의 100% 이상을 태양광, 풍력, BESS 시스템이 모두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갖다가 더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기존의 석탄 발전이라든지 가스 발전 이거는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구조적 쇠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EIA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EIA 보고서는 AI 전력 수요 증가와 거기에 IRA 보조금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태양광 발전 플러스 BESS라는 공식으로 완전히 그 굳어져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로 갖다가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런 길목 네.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한다고 하니까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런 부분에서 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인사이트는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네요. 예.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베이비 드릴 베이비라든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몇 달 됐죠.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탄광의 강부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 화석연료 시대로 다시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이분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었냐면은 풍경을 망치는 흉물. 그러니까 뭐 저기 바닷가에 이 큰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네. 뭐 그다음에 넓은 들판에 태양광 그 패널들이 쭉 깔려 있는 것들을 갖다 흉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새가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세계의 사기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행정부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조를 받아들여서 화석연료 원전을 갖다가 우선시하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실은 보류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완전히 이게 좀 거친 표현이 좀 폭망할 거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를 갖다 지지해왔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마가 지정에서 그 흐름이 약간 변화되는 조짐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그 26년 3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마가 진영은 왜 갑자기 태양광 에너지를 사랑하게 됐나? 이런 식의 기사를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갖다가 이 기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로 이제 기사에 인용된 인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케이트 밀러라고 이게 그 트럼프 정책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의 배우자입니다. 현재 그 관세 정책을 갖다가 설계했다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보수주의자고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의 배우자인데 그 케이트 밀러라는 사람이죠. 마가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태양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다. 하늘 위에는 거대한 핵 융합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태양이 있으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장해야 된다. 네네. 굉장히 이제 의외의 발언을 한 거죠. 마가 진영에서.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전 하원 의장인 뉴트 깅리치. 이거 굉장한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의 극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가 전략가 캘러인 콘웨이 등 마가 진영의 핵심 인사들까지도 이 태양광을 갖다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식으로 옹호했느냐. 태양광은 미래의 에너지라며
적극 찬성론자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의외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태양광 에너지 그 옹호론자로 바뀌었을까? 그동안 석탄, 뭐 가스, 원전,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그 화석 연료에 굉장히 집착하던 분들이 바뀐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유는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붐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확산세가 그 생각지도 못할 만큼 가파르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가파른데 거기에 전력이 빠르게 그만큼 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빠른 대처를 갖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가 가장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네. 가령 뭐 석탄 발전소를 세거나 가스 발전을 한다거나 원전을 발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망이 굳기까지는 최소한 수년이 걸리는데 태양광 플러스 BESS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한 1년 6개월 정도면 끝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빠르게 그 전력 수급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옹호하게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과 사실은 그 AI 패권을 둘러싸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에. 근데 그 마가진영은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중국은 막 앞서 나가서 단련하고 있답니다. 가령 이제 전력망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하면서 BESS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화석연료 발전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점점 중국과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AI 패권을 갖다가 그 전력이 부족해서 AI 패권 자체를 잃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AI 주도권을 뺏기를 이른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자격차라고 보통 얘기해요. 일렉트론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네. 허용해서 우리가 미국이 그 중국에 비해서 AI 패권을 훨씬 뒤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 지금 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진보 지정의 그 뭐라고 할까 전유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혜택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BESS가 그 설치가 되는 지역들이 전부 다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확장의 과실을 갖다가 사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집중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EIA의 통계에서도 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미국 신규 전력망 추가 용량이 79%가 태양광과 배터리 조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 40%가 공화당의 핵심 지역구인 텍사스에 집중이 됩니다. 텍사스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진보 진영이 좀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대도시 위주가 많아요.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등등등등. 그런데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은 농촌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텍사스만 하더라도 농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농장들 유휴부지에 엄청난 저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주들은 이걸 통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지금 엄청나게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반대했다가는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갖다가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만이죠. 왜 그러면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원전을 져서 이걸 갖다 커버하기에는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해야지만 결국은 전기요금 자체를 갖다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갑자기 좀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론을부터 얘기를 하면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AI 패권을 갖다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텃밭, 레드 스테이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마가 진영의 어떤
돌아섬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를 갖다가 약간씩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동안 막았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다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는 뭐 에너지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에너지부 장관의 변화를 갖다가 읽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기자분들이 이제 물었어요. 태양광이 전력망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 예. 태양광이.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행정부도 마가진형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미국 행정부의 스탠스도 점점점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거대한 어떤 시대적 어떤 흐름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예, 예. 예전엔 노였는데 이제는 예스로 바뀌었다고 네네네. 합니다. 그 이유 전력망 투자 그게 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네네. 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유가가 출렁이면 투자자분들 마음도 출렁입니다. 마음을 잘 다잡고 전략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전쟁 장기화되면 안 될 텐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황 판단을 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도 굉장히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요,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결자 해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참 다행이다라고 싶고요. 가장 큰 건 뭐임에도 역국 유가가 120달러를 갔다 왔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사실은. 네. 저도 여기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변동성은. 변동성. 예, 그래서 어마어마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확실히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좀 다르다. 예,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의 원유가 생산이 안 된 게 아니라 네. 러시아를 돕기 싫어서 선택적으로 사지 말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거는 좀 대응이 그나마 했던 건데 지금은 돈을 싸들고 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걸 못 통과하니까 원유를 못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슈라서 그만큼 시장이 격하게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당시 러우 전쟁 때 최고점을 그냥 바로 하루 만에 갔다 올 정도로 좀 심각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적으로는 종식 가능성을 얘기해 주었던 것은 좀 다행이다. 그래서 조기 장기전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시장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우리가 통상 이제 선물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게 당장 다음 달에 받을 거 그 다음 달 받을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 특정 가격으로 사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지금 다음 달에 사올 거는 거의 100달러 수준인데 브렌트 선물 기준으로 6개월 후에 받을 가격, 사올 가격은 지금 8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원유가 안 돈이 지금 급하게 사야 되긴 하겠는데 6개월 후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선물 시장에서 원유 트레이더들이 이건 실무를 진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가로 이제 원유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다행이지 않냐 싶고요. 다만 하나 좀 뭘까 껄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란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뭐 CNN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왔죠. 기뢰를 설치한다. 네.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뢰가 만약에 그 좁은 30km밖에 안 되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배가 다니는 구간은 한 3k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줄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큰 배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에 기뢰가 설치되면 정말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뢰라는 거는 이 땅에다 묶는, 땅에다 매설하는 거와는 달리 해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정작 그 기뢰를 설치한 사람들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은 기뢰 설치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것 자체가 정말로 전폭적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그냥 예견으로는 아마 요 기뢰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트럼프와의 종전 협상에서의 카드로 이란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네, 기회를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우리 너희 자꾸 뭐랄까 여기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심하게 가면 기뢰로 완전히 막아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1차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안정은 됐지만 이란의 이거는 이게 서로 반대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란의 움직임까지가 어느 정도 시장이 확인을 해야 돼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짧게는 이번 주, 적어도 한 다음 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견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건데 단기간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협상 카드가 필요하니까 이란에서는 기뢰라는 거를 지금 들고 왔다라는 맞습니다. 부분. 네. 그 또 얘기 나오면서 막 유가가 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없애라, 알아서 없애라, 또 엄포를 놓고 막 계속 이러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이런 상황이면 어떤 유조선이 아무리 군함이 옆에서 지켜준다 해도 기뢰를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혀 있는 건 맞고 지금 막힌 게 지금 거의 9일, 10일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원래 당장은 지금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까지는 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그 중동의 저장고가 지금 계속 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 경로로 사우디나 UAE에서 빼내고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런 표현이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 규모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거기에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서 트럼프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위험이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만약 최악의 상황에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 뭐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네.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조선이 들어가져 갖고 어쨌든 생산하는 걸 받아갖고 그러니까 소위 바다 위에서라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버텨는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유가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이었고 그에 따른 전쟁 리스크, 코스피 상관관계는 좀 높아 보였습니다.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외 우리한테는 다 대외 변수인데 일단은 미국 외로 놓고 보면 중동전의 유가 급등나 이 일단 1차 변수인데 그 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변수는 우리가 늘 작년부터 가을부터 고민하게 됐던 미국의 3호 신용 대출 이쪽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동안 워낙 여기에 가려져 갖고 큰 이슈는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조차도 예. 환매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신용 긴축, 경색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또 밤사이에 오라클이 새벽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 많이 한 8% 이상 급등을 했죠. 워낙 AI 투자는 잘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러니까 AI 비투에 대해서는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오라클 CDS 스프레드 결국은 오라클 채권이 부도날 거에 대한 보험료는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은 서로 간에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용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AI 시장의 규모가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 자체는 여전히 약간은 좀 뭐랄까 개운치 않은 맛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그 소위 파괴론 또 AI 뭐 버블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투자 앞으로도 우리 이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좋은 희소식이긴 했는데 그 흐름에서는 아직도 AI의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시장에서로부터의 그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남아있는 중동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가장 큰 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작년 고점 대비 오라클은 50% 주가가 확 낮아졌잖아요. 근데 신뢰 회복의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8% 오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뭐 30년 만에 이런 또 장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거래 대금 그리고 뭐랄까 거래 강도 굉장히 과열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산업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단기, 장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장기적 흐름에서는 이 중동 사태가 결국은 해결된다는 가정하에는 우리가 그 소위 그 중동전 이전 우리가 2월까지 보았던 시장의 흐름이 지속될 거다. 즉 주도주들은 여전히 유효할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유가의 급등락에서 피해 수혜주를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뭐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다 통용이 됩니다. 한 달 내 유가가 10% 이상 급등했던 시기에 그 지수 대비 소위 그 호조를 보인 업종, 부진을 보인 업종 그냥 심플합니다. 그 원유를, 석유를,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또 관련된 업종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반면에 소비를 많이 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우리 항공사 같은데 자동차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는데 거꾸로 이 사태가 잘 해결돼 갖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저게 반대로 뒤집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 뭐 어떤 플레이를 하실 때는 요 흐름을 한번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이것이 영원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흐름은 유가는 어쨌든 이 국면이 지나면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게 대전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아마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파생된 부분, 인플레이션, 예, 물가 안 잡히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러다 보니까 연준의 셈법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또 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결국은 트럼프가 중동발 타코를 했죠. 뒤로 물러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가발 그 물가 상승, 뭐 이런 우려 이런 것이 컸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가 2개 발표되는데 2월 달 미국의 CPI가 미국 수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뤄졌던 1월 달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CPI 2월 달 물가는 다행히 좀 왼쪽에 보시면은 지난달 대비 0.2% 좀 하향 안정화될 것 같은데 이걸로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위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3월 달부터 유가가 거의 2배 올랐잖아요. 네. 고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한 50%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3, 4, 5, 6 뒤로 갈수록 보통 이것이 헤드라인 CPI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은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PC는 12월, 1월 연속으로 전월비 0.4% 이상 급등하면서 연준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기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뒤로 후퇴해서 9월이나 돼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그런 식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당분간은 중동발 또 사실 미뤄졌던 관세 그 발 이런 소위 상승 압력이 당분간 작용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도 뭐 이 상황에서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보통 이러면 내려와야 되는데 채권도 그러니까 소위 채권 경매도 원활치 않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 당분간 미국 시장 적어도 글로벌 장기 금리에는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삼성전자가 19만 2천 원, 그러니까 20만 원 선 회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SK하이닉스는 더 뛰네요. 97만 7천 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뭐 목표주가 올리는 삼성전자 단에서 있었는데 근데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 좀 신경 쓰여지는데 장기 추세에는 큰 문제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오라클 같은 회사조차도 이렇게 매출을 급등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한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뭐 내년 그리고 지난주에는 브로드컴이나 마벨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주도주 상황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과거 하나증권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발표해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을 때 그것을 결국은 가격에 비용이 증가했을 때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좋냐 나쁘냐를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가 제일 좋았다. 지난 2015년 이후로는 그게 지금 이미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 방산, 조선, 에너지 뭐 이 순으로 상대적으로는 소위 가격 전가력, 비용을 우리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결국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벌써부터 기대를 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변동성 파고를 잘 지나는 게 관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고요. 슬기롭게 이 파고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TF 전략, 국내 주식 투자 연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궁금한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에 전쟁 이 리스크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라는데 네. ETF 나름대로 이슈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ETF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일단 분위기 파악도 좀 부탁드려요. 예,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이 2월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휴장이었던 3월 1일 지나서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7%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13%, 이틀 동안 합쳐서 무려 20%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재밌었던 ETF가 바로 방산 ETF였는데요. 3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방산 ETF는 강세를 보였지만 예. 그 다음 날 3월 4일 날 2차 하락이 나타나니까 방산 ETF도 개인 투자들을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으니까 던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네. 3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방산 ETF도 주가가 하락하는 좀 약간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한마디 했었죠. 전쟁 곧 끝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연출됐었고요. 반등세가 연출되는 과정에서 방산 ETF는 수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가가 강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하는 구간에서 새롭게 원유 선물 ETF가 또 새롭게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역시 원유, 에너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이프라인으로 옮길 수 없잖아, 배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 라는 네네. 또 움직임들이 가세하면서 조선 ETF가 또 최근에는 전쟁 리스크에 따른 수혜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산 ETF는 순간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했다가 전쟁 리스크가 사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방산에서 원유로, 원유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어제는 약간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코스피 상관관계, 네. 상관 그 관계 지수라고 하나 그런 부분은 좀 연관이 됐었고 어쨌든 금융 상품 전략에 있어서 원유, 국제 유가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저도 이번에 원유 ETF를 한 번 더 새롭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네네. 첫 번째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골드 ETF만 계속 보다 보니까 참고로 금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4조 넘고요. 저희 네. 회사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의 금현물 ETF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유 선물 ETF는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요?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5분의 1? 아니요, 5분의 더? 1도 안 됩니다. 네, 10분의 1? 지금 가장 큰 네. 원유 선물 ETF가 네. 1,000억입니다. 1,000억? 네. 굉장히 작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원유 선물 ETF가 900억. 두 개 그래요? 합쳐봤자 2,300억. 그런데다가 원유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2배짜리가 없습니다. 네. 즉 위로 2배, 아래로 2배짜리 ETF는 없습니다. 네. ETN은 있는데요.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갔던 적도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시장 참여자들, 특히 ETF 시장 참여자들 쪽에서는 레버리지 2배, 인버스 2배짜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뜯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이었는데요. 이때 한번 140불 찍고 나서요.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40달러에서 70달러 요 밴드에서 한 2년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 선물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원유 선물 인버스 이런 쪽에도 큰 수요가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 이전까지 원유 선물 ETF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원자재 ETF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 원유 인버스 ETF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8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냥 원유 선물 ETF는 한 23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인버스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그냥 원유 선물이 플러스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쟁 리스크에 비례해서 그렇게 뜨겁게 굉장히 화끈하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ETF 규모가 뭐 금 ETF 전체 자산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그렇게 크진 않는 거잖아요. 네, 한때 예. 제 기억을 네. 더듬어 보니까 한때 1조 원 넘었었거든요. 1조 원 넘었었는데 뭐 유가와 관련된 이슈, 네.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란 전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전쟁을 빨리 종식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느껴지는데 뭐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과의 관계, 이란과의 명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저는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출근을 하면서 네네. 고객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오만 원유 저장 탱크, 원유 저장소에 또 이란산 드론이 또 네. 때렸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오만까지 또 건드리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확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의 드론들이 주변국들로 계속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원유 ETF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유 선물 ETF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저의 ETF 관점에서의 좀 의구심은 골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이 생각보다 실버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골드나 실버 아니면 달러 이런 쪽으로 좀 더 ETF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은 여전히 견고한 네. 그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실버, 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은을 안전자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은은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보진 않지만 은 가격도 온스당 80달러 선, 네. 금 가격도 온스당 5,000달러 선에서 좀 굉장히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상하다. 전쟁 리스크가 좀 더 길어진다면 이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서 저는 금 가격, 은 가격, 금 ETF, 은 ETF 가격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흐름을 알아야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창규 본부장님이 이란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다시피 지금 정세로 봤을 때 이란이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바 이게 좀 장기화가 그러니까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걱정하는 예, 부분은 예. 확전입니다. 확전. 옆에 있는 나라 괜히 드론한테 한 예. 대 두들겨 맞으면 네.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로 이란산 드론이 날리고 있는 게 원유 저장 탱크라든지 네네네. 원유 생산지라든지 예. 이런 쪽을 많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굉장히 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또 피격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태국 상선에 이어서 또 상선 하나가 또 피격이 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면 결국은 원유의 라인이 원유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를 또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이게 빨리 좀 끝나야지 되는데 점차적으로 좀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균 본부장님이 그 ETF 이런 부분을 분석해 주시면서 방산에서 원유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좀 옮겨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또 순환매 이렇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같이 어떻게 봐야 움직이는 되나요? 예.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방산은 전쟁이 계속돼도 움직일 거고요. 전쟁이 끝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전쟁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론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 그리고 이런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미사일을 재충전하고 탄약을 재충전하고 방위망 즉 고공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수요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방산은 꾸준하게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드리고 있냐면 내 계좌를 지키려면 방산 ETF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K방산만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방산 ETF는 미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네. 미국, 유럽, 한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방산 ETF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산 방산의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미국산 방산의 위상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미국 방산, 유럽 방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으면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보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밸브 잠그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파이프라인으로서 운송을 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그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또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그걸 빌미 삼아 볼모 삼아 무언가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배로 나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배에 대한 발주, 원유 운반선, VLCC 아니면 LNG선 이런 거에 대한 발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조선. 네, 그래서 조선 그리고 또 조선이 결국은 군함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MRO라든지 군함, 방산 모멘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그널들 잘 살피시면서 ETF에 대한 작은 변화도 꼼꼼히 해보는 그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좀 우리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 편안한 선택지는 반도체일까 싶어서 ETF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펀더멘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제가 방산도 아까 좀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방산이 걱정되는 게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펀더멘탈이 가장 버팀목이 되는 게 반도체죠. 그런데다가 반도체가 수출을 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4 모멘텀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로 확인된 AI 사이클 중에 으뜸은 메모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달은 저는 좀 약간 전쟁 리스크가 먼저지 않을까. 전쟁 리스크가 길어져서 3월 달 내도록 전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장악한다면 아무리 천하무적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네, 네. 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무슨 날이죠? 내마녀의 날? 아니요, 내마녀 넘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요것만 만기가 됐기 때문에 네네. 내마녀라고 불렀지만 네. 지금은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ETF 선물, ETF 네. 옵션 이런 것들이 있기 그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아마 돼요? 8마녀 정도 여덟 마녀로 해야 돼요? 그 정도 예. 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잘 기억해 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네. 그리고 코스피 레버리지 ETF가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선물도 많이 사요. 거기까지 이제 추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 우리가. 선물도 많이 예, 사기 때문에 예. 그 선물과의 괴리를 이용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청산이 된다면 뭐니 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는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반도체 사고 싶으시더라도 네. 오늘 4만여의 날이니까 6만여의 날이니까 오늘은 좀 장 중반까지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전쟁 관련된 뉴스 속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추세 괜찮을까요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런 이벤트들은 내 마녀의 날이 됐건 내 마녀의 할아버지의 날이 됐건 펀더멘탈은 훼손시키지 않아요. 네. 추세는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노이즈는 될 수 있어도 추세는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펀더멘털의 이상인 게 아니라 정말 외부의 돌발 변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인 거는 문제 없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시기적인 부분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쟁 리스크는 터질 건 터졌고요. 네. 장기화될 수 있을지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 굉장히 급하게 일어났죠. 엄청 크죠. 올랐다, 엄청 내렸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고로 저희처럼 ETF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변동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빅스나 V코스피와 같은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V코스피인데요. V코스피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만든 건데요.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콜옵션의 프리미엄,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공정분산 수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지수값으로 만드는 건데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의 빅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올라도 크게 오르고 빠져도 크게 빠진다. 실제로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의 재현,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런 의구심에 아마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은 원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지난번 고점이었던 119달러를 다시 한번 넘어선다면 분명히 변동성에 점화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서 유가를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유가 관련된 움직임, 유가 관련된 뉴스, 유가 관련된 소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니 해도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가기보다는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와중에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액티브 ETF. 네, 근데 코스닥 액티브 ETF는 가만히 뜯어보시면 대형주인가요? 아니요, 중형주, 소형주거든요. 네. 즉 시장의 움직임이 대형주에서 지금은 중형주, 소형주로 넘어갔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좀 좋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지금 시장의 스탠스가 중형주, 소형주, 작은 종목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3가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유가될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중소형주의 자금 흐름 봐야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와 정책 저희가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오늘 좀 상당히 있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란 공격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침묵의 균형?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압박하고 이란과 협력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뭐 자극했을 때 뭐 조만간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충돌을 피하고 또 이란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급원들을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자극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막 끼어들지 말자 이런 속내를 좀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적인 셈법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인 결집을 시킬 때는 전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간 선거의 지지율 확보가 가장 큰 것 같고, 문제는 이번 그 지지율이 그 해외에서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27% 정도의 낮은 지지율로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보여주고는 싶었지만 그 미국인들이 평가하는 강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중국과의 협상도 해야 되고 또 표도 올려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러니지만 양다리를 걸쳐야 되는,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위기에 강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신고는 싶지만 이게 여론조사나 평가를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느낌, 뭐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유가의 대부분의 변수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물가 안정 이런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유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자신들한테도 손해일 텐데 이런 부분도 예. 근데 뭐 그것은 확실한 부메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결집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물가 상승은 모든 정권, 모든 선거에서 이것은 가장 네거티브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왜 트럼프에게 졌냐는 것은 그것은 4년 내내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예상은 했겠지만 이것이 그 석유 가격의 급등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도 오래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 전쟁을 얘기했던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늘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전쟁한 지 아직 9일, 1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뭐 계속 오래 갈 거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정도의 그 시나리오를 놓고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석유는 모든 나라들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1년치 비축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물량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기보다는 막힐 수 있다는 공포 프리미엄이 지금 반영된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포를 이제 뭐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하면 올라갔던 유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뭐 한 분기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트럼프의 중간 선거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중심의 새로운 다각화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실제적으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1대1로 155개 연성 국가가 있고 거기 브릭스, 뭐 상하이 뭐 기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도국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이번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이쪽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뭐 끝나더라도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중의 전쟁이 이게 글로벌 사우스하고 선진국가의 어떤 이제 괴리도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더 확실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이것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글로벌 사우스하고 노스가 갈라지고 기술적으로 미국 스탠다드하고 중국 스탠다드가 서로 갈라지는
이제 당초에 글로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4개로 서로 영역이 갈라지는 굉장히 분절화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이게 마케팅이나 또는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위 맞춤형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중국이 조금 더 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 1년간을 봐야 되는데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그 리더지만 5번의 협상에서 중국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히토류라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뒷발을 물은 거죠. 네. 그래서 4번의 회담을 보면 전부 핵심은 관세율은 뭐 25%, 35% 똑같은데 90일 이 히토류 통제를 연장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시진핑을 만난 것의 결과가 히토류 통제 1년을 연장하는 것, 이게 최대 성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넘버원인 미국이 only 원을 하나 가진 중국에게 뒷발 물려가지고 이게 끌려다니는 현상이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체면이 굉장히 많이 깎였는데 그걸 절묘하게 지금 이용한 것이 일본입니다. 다카이치가 취임한 지 17일 만에 우리가 중국을 미국 대신해서 싸우겠다? 뭐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판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직접 싸우는 것이 체면이 깎이고 얼굴이 이제 상하는 일이지만, 그걸 대신 내줄 대리인이 일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제 쾌재를 부르는, 그러나 아직 일본의 능력이나 진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확답은 하고 있지 않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분열화된다.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각 나라들이 우호국들이 붙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신경 쓰고 중국도 신경 쓰는데 결과적으로 맞춤형 전략을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귀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AI 패권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가 안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AI 시대에 두 경쟁 체제는 더 심각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국도 좀 깨달은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 국가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번에 이란 전쟁이 중요한 시사점을 한 것은요. 지금 AI가 과연 전쟁에 어떻게 사용되냐를 사실은 상상 속에만 있었지 구현되는 거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누가 봐도 이류 국가 이란을 뭐 일방적으로 10대 0으로 이제 때려 부시는 걸 생중계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힘을 보여준 건 분명한데, 이게 중국한테는 이게 사이버전이, AI전이 어떻게 미국이 이제 전개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이거를 읽어버린 이제 교과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AI, 미국을 캐치업하는 AI 전략에서 이제는 뭐 이제 군민융합, 민수, 군수 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쟁의 선택에 쓸 건가, 이것을 아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봤던 AI 전략을 캐치업 전략이 아니라 이것이 AI 응용 중에서 산업에다 응용하는 것 플러스 이게 이제 유사시에 전쟁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아마 다시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뭐 실력은 보여줬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이게 싸워야 될 강한 놈한테 실력을 보여줘야지 허접한 이류들한테 이제 실력을 보여준 것이 아이러니지만 굉장한 전력의 노출이 이번에 생겼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은 가만히 안 있겠죠. 미국이 오히려 이제 전략 노출만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 더 전략을 보강해서 앞으로 AI 국가 안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좀 실책 포인트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 워낙 이제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예전엔 중요했던 이슈를 좀 놓치고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양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뭐로 보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이 금년도의 성장의 목표를
이걸 4.5 정도로 오라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낮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 중국을 이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아주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5%에서 4.5 정도로 살짝 낮아지는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달성하냐는 것에 중요한 팁을 준 것이 소위 말하는 기술 중심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신질 생산력,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첨단 기술로 만든 GDP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신발이나 장난감으로 5%를 달성하는 것하고 이게 드론이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5%를 만드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내수 중심 성장과 기술 중심 성장. 성장률은 약간 낮게 잡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소비 중심 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지금 메이드 인 USA 제조 중심 성장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년도 2026년에 중국의 양회를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 보이는 것이, 그간 우리는 중국에는 중간재를 팔았고 미국에는 그 소비재를 팔았어요. 근데 이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중국의 소비재를 팔고 미국의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문제로 우리 무역 구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번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이번 변화는 우리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2026년의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이제 찬찬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중국 양해에 담긴 시사점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략 또 셈법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그 이슈 있을 때 꼭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